중간 대상에 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7시 한 20분 되면 다들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진도를 더 나가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오전에는 이제 현장에서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엄마라는 아이 그 책 갖고 워크숍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 혼자 별다방 가면 시끄러우니까. 별다방 아시죠? 스타벅스를 별다방에 가더라고요. 별다방 가면 시끄러워. 커피값도 좀 비싸니까 좀 브랜드 없는 커피숍 가서 혼자 커피를 시켜 먹고 그냥 앉아 있으면은 혼자 앉아 있으면 그렇게 편안하대요. 어떤 때는 뭐 시집을 한 권 갖고 간다든가 아니면 책을 갖고 가도 어려운 책 말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있잖아요. 그거 갖고 가서 이렇게 들쩍 보기도 하고 하면 뭐하게 이렇게 멍청하게 사람들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한 1시간 반쯤 너무 편안하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있으면 또 고민거리 있으면은 자기는 커피값 3,000원이면 힐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게 중간 대상이에요. 그것만 하면은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빼도 괜찮아요. 그것만 하면 좀 편하네. 근데 이 중간 대상이 원 중간 대상은 뭔지 아시죠? 자, 아이들이 생애 초기에 애착을 가지는 고민형이라든가 좀 담요라든가 이게 원 중간 대상이고 그거는 엄마가 아니면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 대상 없는 것 같아요. 막 장난감 앞에 가지고 너 이거 중간 대상 해.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해서 대략 이제 5살, 6살 그 이전에는 이게 폐기가 될 거예요. 더 이상 안 차죠. 그 전에는 너덜너덜할 때까지 갖고 다녔죠. 그리고 사춘기 때 또 원 중간 대상의 파생물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중간 대상은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를 기억나게 해주는 거다. 중간 대상의 기능은 엄마가 옆에서 나에게 편안하게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분은 커피숍 가서 카페 가갖고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거죠. 한잔 시켜먹고 시집들 쳐버리기도 하고 그게 편안하대요. 혼자 있지만 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이게 중간 대상이에요. 제가 또 아시는 분, 이분은 회갑이 확 넘으신 분인데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그 40일 걸려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도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대견스럽다고 하루에 20km씩 걸었는데 거의 65, 6세 이렇게 되신 분이거든요. 자기 너무너무 대견스럽다고. 그래서 어땠어? 그랬더니 참 좋았대요. 좋았는데 혼자 가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산티아고는 둘이 같이 가는 거, 부부끼리 같이 가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대요. 혼자 가야지만 이게 진정으로 그게 힐링이 되고 또 순례가 되고 많이 이렇게 경험으로 받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누구 같이 가게 되면 이렇게 신경 쓰이게 되고 자꾸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나 자신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순례 길을 가는 건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사실 또 갔다 와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느끼고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 순례길을 가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외국인들 많이 만나겠죠. 그게 다 외국인처럼 느껴지고 지지 않고 마치 이제 모국 동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즐거웠고 행복했다. 그게 이제 중간 대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산티아고 40일 갔다 와가지고 너무너무 외롭고 불안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랬어. 이 사람은 순례를 하면서 엄마가 옆에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예요? 엄마가 옆에 없었던 거야.
왜 그랬냐면은 아마도 그런 성장 과정에 그런 결핍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 똑같은 경험을 해도 그 중간 대상으로 기능할 때 그게 자기한테 기쁨을 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 외로움, 고독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게 중간 대상이라는 게 보십니다. 만 3세 이전까지, 절대 3세 이전까지 이제 심리 발달에 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3세 이후부터 6세, 만으로 6세니까 대략 초등학교 가기 이전,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대략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3세에서 6세까지 요 아동의 심리 발달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또 프로이드가 설명을 잘 해놨어요. 지금은 또 프로이드가 요때 심리 발달 과정을 잘 설명해놨고 그 밖에 심리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현대 그 정신분석 학자들은 3세 미만까지는 많이 연구를 하는데 3세 이후부터는 별로 연구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3세 이전에 관해서는 이 유아의 심리 발달에 관해서 어떤 심리학적인 체계를 세운 이론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 이유는 프로이트 외에는 그렇게 그 심리 발달 과정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얘기한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중요성의 문제죠. 3세 이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니까 많은 학자들이 덤벼들어서 그걸 연구를 하고 또 3세 이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후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세에서 6세까지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 3세면 4살이 되죠. 이게 이제 미운 4살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 3세 이전까지 얘가 그 안정적인 돌봄을 받았다고 하면은 만 3세 이후 이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그걸 무난하게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 3세 이전에 박탈 경험을 많이 했으면 3세 이후부터 초등학교 가기 직전까지 있잖아요. 이게 같이 힘들어져 버려요. 그러나 같이 힘들어지지만은 이제 우리가 뭐 심리를 이해하고 나면은 이런저런 실수로 인해서 만 3세 아이한테 박탈감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 3세 이후부터 6살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쉬워요.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강의안을 보면 사람은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는가 아니면 급진적 성장을 하는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점진적? 급진적? 점진적. 보통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급진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 시기들이 있어요. 그 생애 주기. 그 중에 제일 먼저가 지금 만 3세 요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거든요. 요때 급성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언제일 것 같아요? 사춘기야. 보통 이 과도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주변을 힘들게 하는 거. 그때가 그걸 거치면서 사람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년기, 갱년기, 중년기가 포함이 되죠. 중년기에 또 사람이 급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세 요때는 급성장을 하게 되는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3세 이전이 왜 중요한가? 제가 잠깐 이야기했고 또 3세 이전에 중요한 발달 과제는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는 뭐냐면 대상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사 항상성은 상서 이전에 엄마하고 안정적인 그런 경험들을 꾸준히 하잖아요. 안정적인 경험들이 어디에 축적이 돼요? 내 무의식에 축적이 되는 거야. 무의식이 안정적으로 엄마 경험이 계속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얘는 3세 이후에는 엄마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도 그게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떨어져 있어도 또래 집단이 있으면은 놀이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3세 이전에는 대사 항상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사 항상성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얘는 이제 엄마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안 떨어지려고. 그 물리적으로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만 얘가 안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사 항상성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엄마가 옆에 없어도 얘가 어느 정도 견디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찾기는 찾아요 또. 그래도 한동안 분리되어 있을 수 있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정적인 대사 항상성, 안정적인 대사 항상성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 이때 되면 아이가 이제 자아가 많이 좀 성숙해 있거든요. 자아가 성숙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때가 양육하기가 힘들어지잖아. 엄마 말 잘 안 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이 입장에서는 힘이 생긴 거야. 힘이 생겨서 자기 주장이 생기니까 엄마가 하는 말에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라 싫어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놈 새끼 조그만 놈이 벌써부터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 돼요. 매질을 했다고 쳐요. 그건 아주 안 좋죠. 말하자면 이제 나는 나야 하면서 나 엄마 말에 무조건 따지지 않을 거야. 나도 내 주장이 있어. 그런데 그걸 야단을 쳐서 굴복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상처가 되겠죠. 그리고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조금 맞추는 아이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아이가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하게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달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오이디푸스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건 프로이트의 이론이에요. 근데 프로이트의 이론에 찬성하는 사람이건 프로이트의 이론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시기에 심리 발달 과제를 이야기할 때는 프로이트는 꼭 얘기를 해요. 자기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얘기를 꼭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뭔지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이디푸스라고? 네. 그냥 다 설명을 안 해도 좋아요.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 응?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네.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또? 엄마를 차지하고 싶다. 또? 예습을 해갖고 오셨나봐요. 또? 떠오르는 단어. 자, 이제 네. 그래서 먼저 남아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해볼게요. 3세 이후가 돼서 자아가 안정적으로 형성이 됐어요. 최초로 만나는 이성이 누구예요? 지금 남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초로 만나는 이성이 네, 바로 엄마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최초로 만나는 이성이 엄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프로이트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성적으로 사랑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최초로 만나는 이성일까? 근데 이 아이는 엄마를 자기가 성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몰라. 이것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지는 성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성적인 것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어떤 쾌락이라든가
그것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자꾸 보채. 남아 같은 경우는 자꾸 보채요. 엄마를 성적으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막강한 경쟁자가 누구예요? 아빠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무의식 안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엄마를 좋아하는 거를 누구한테 들켰다? 아빠한테 들켰다는 거야. 그래서 불안해. 이게 거세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내 남근을 자를 거다. 이게 거세 불안이에요. 여러분 침착을 할까? 뭐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정리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거세 불안이라는 거예요. 아빠가 내 남근을 자를 거다. 그리고 자기가 엄마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빠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경쟁해서 이겨야 돼. 경쟁해서 이길 것 같았는데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이는 알게 돼요. 아빠가 저녁에 퇴근만 하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는 아빠 침대로 쏙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타협을 하는 겁니다. 어떤 타협을 하냐면 나는 아직 엄마를 차지할 수가 없어. 아직 약하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처럼 강해지면 그때 엄마를 차지할 거야. 이렇게 타협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무의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아직 차지할 능력이 안 돼. 차지할 능력이 안 돼. 나중에 힘이 생기면 그때 엄마를 차지할 거야. 이렇게 타협을 해요. 그래서 힘이 생길 때까지 자기가 힘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 방법으로 아버지를 동일시한다. 이렇게 아버지를 동일시한다. 그래서 요 또래의 아이들 보게 되면 누구를 많이 흉내내냐면 아버지를 흉내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넥타이를 메고 다니거든요. 자기는 넥타이 멜 일이 없어. 그러니까 넥타이를 한번 메보는 거야. 그리고 TV를 통해서 뭐 기타 등등 혹은 아버지를 통해서 담배 피우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빼빼로 이겨물고 이거 담배라고 한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자기 신발하고 아버지 신발하고는 비교가 안 돼. 사이즈가. 그래서 아버지 신발 한번 신어보고 질질 끌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하는 걸 이렇게 흉내낸다는 얘기죠. 그런 경험들도 하셨죠? 예, 이게 뭐냐면 얘는 아버지하고 동일시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동일시하면서 힘을 키우고 있는 거다. 그리고 또 어떤 놀이를 하냐면은 소꿉놀이를 하면서 얘는 아빠 역할을 하고 옆집의 순이는 엄마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엄마 아빠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얘가 아버지하고 동일시를 해갖고 자기를 강화시키는 놀이에요. 나도 언젠간 아버지가 될 거야. 예? 그런 의지를 붙이는 거고요. 뭐 거세불안이라든가 죄책감이라든가 그런 놀이를 통해서 그걸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성 정체성의 아주 기초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만 동일시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야. 엄마도 동일시한다. 아버지는 강하게 동일시하고 엄마는 약하게 동일시한다. 그래서 모든 남성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남성성이 우월하게 있지만 부수적으로 여성성이 좀 있어요. 어떤 때는 남자같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떤 때는 여성과 같은 굉장한 부드러움 그런 걸 가지고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엄마하고 3세 이전은 엄마하고만 연합이 돼 있다가 이제는 얘 관심이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야. 그런데 관심을 아버지에게 가져야 되는데 얘가 아버지한테 가지지 않고 계속 엄마한테 머물러 있는 거야. 엄마하고만 계속 붙어 있어. 놀이도 못하고. 그리고 엄마도 거기에 같이 연합전선을 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가 남성인 아버지하고 동일시할 기회를 많이 박탈당하죠. 그러면 얘 남성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가 있어. 신체적으로는 남자지만 심리적으로는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여성이 될 수가 있어. 이건 극단적인 경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몸은 남자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성이 돼버려. 그러면 성적 대상을 남자를 불러들여, 여자를 불러들여. 남자를 불러들이지. 그쵸? 내 심리적으로는 여성이니까. 그럼 이게 동성애라고 돼버린다는 거죠. 또 걱정하는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가 편모가 키우는 아이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프로이드의 이론은 요때 요 아이가 아버지하고 동일시시키는 것은 이것은 심리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생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어도 그런 발달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가 없지만 뭐 삼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위인전기를 보다가 이수신 장군이 아빠 같은 역할을 해줄 수도 있죠. 그 책을 엄마가 읽어주니까 이수신 장군 얘기하니까 와 이수신 장군 하면서 이런 동화책의 어떤 특정 인물을 아버지로 삼아서 동시하려고 한다든가. 사실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버지가 없어도 보통은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에는 자기 성 정체성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건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다 그렇진 않아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아주 남성성이 많은 아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칫 이제 이때 남편이 없으면은 대부분 또 부인들이 아들한테 이렇게 막 몰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자꾸 여성성에 사로잡힌 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비록 아버지가 없지만 이 쿨한 엄마들이 있잖아요. 쿨한 엄마들은 이 아들을 막 또 사로잡지 않기 때문에 얘한테 자유를 좀 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아버지와 같은 권위자하고 동일시를 해서 남성성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과정이 가장 무난하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잘 그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그래서 이제 얘가 초등학교를 거쳐갖고 이제 사춘기에 이르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크면은 누구를 차지한다고? 엄마를 차지한다고. 사춘기 되면은 그게 엄마를 차지하겠다는 이 욕망이 어떻게 바뀌어요? 다른 여성에 대해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실패해가지고 엄마의 품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얘는 다른 여성을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여성하고 여러 가지 관계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다 마찬가지 이런 결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록 어른이지만 엄마로부터 분리되게 나오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 상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에 들어갔고 이제 아이는 양가 감정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양가 감정.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과 미움. 3살 이전에는 미움이 별로 없어.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3살 이후에는 얘가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아가 성장을 하니까 엄마를 막 애착하고 있을 때는 엄마가 사랑스러워. 그래서 엄마한테 사랑을 느껴. 근데 밤만 되면은 아버지가 퇴근만 하면 엄마가 아빠 밥 차려드리고 또 아빠한테 몰입을 하는 것 같아. 이때는 엄마가 미워. 그러니까 요때 아이가 엄마 미워, 뭐 엄마 좋아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또 뭐 아빠 좋아, 뭐 엄마 미워 막 그러잖아. 요때 애들 그런 말 되게 잘해. 그러니까 주 인터뷰가 그거야. 너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많이 물어보잖아. 주 인터뷰. 엄마가 있을 때 엄마 좋아, 그러고 아빠 싫어. 그러고 아빠가 있을 때는 아빠만 있을 때는 아빠 좋아, 엄마 미워 그러다가 둘 다 있으면 애가 망설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한 대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마느냐 그 이전은 둘 중에 하나야. 이슈가.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마느냐. 근데 지금은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한다는 얘기죠. 두 개의 감정을 느끼는 거죠. 이게 사실 발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서 설명을 하게 되면 얘가 계속 안정적인 그런 돌봄을 제공을 받게 되면은 처음에는 사랑과 미움이 극단적으로 돼버려요. 엄마가 좋을 때 되게 좋다가 미울 때는 아주 미워버려. 막 그렇게 돼버려. 미울 때만 바람을 하면서 입다 그러잖아. 엄마 펴!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또 금방 엄마 좋아 또 막 이렇게 되고. 이게 극단으로 나눠버려요. 근데 안전적인 돌봄을 계속 제공해주면 얘가 이제 양극의 간극을 좁히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때는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기도 하고 또 엄마도 나와 분리된 하나의 대상이니까 엄마도 독립된 삶이 있으니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진 않는구나. 엄마도 나한테 잘해줄 때도 있고 잘 못해줄 때도 있구나. 그걸 얘가 서서히 받아들이게 돼요. 그걸 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가 감정이 통합이 된다.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성인들 중에서도 이게 통합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 사람은 사람이 좋든 아주 좋았다 아주 미웠다 막 이렇게 반복을 해버려요. 저 사람이 되게 좋아했다 갑자기 확 나빠지고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좋게 막 바뀌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보통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식 게 있죠. 여기에 좀 고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좋음과 나쁨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렇죠?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줄 수도 있고 잘 못해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걸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데 그건 성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징기스칸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징기스칸이 진짜 훌륭한 이 리더래요. 그의 군사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같은 텐트에서 잠을 자고 똑같이 그런 수평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거고요. 근데 징기스칸 어깨 위에는 항상 뭐가 있죠? 몰라요? 매. 그래서 맞췄어요. 매. 항상 매가 있어요. 길들인 매를 갖고 다니거든요. 자기가 휘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쫙 되잖아요. 멋있지 않아요? 매 키우고 싶지 않으신지 모르겠네요. 이제 어느 날 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샘물에서 물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매가 와갖고 확 엎어버리는 거예요. 또 머리가 또 네 번째 열받았어. 칼을 꺼내갖고 매를 확 쳐버려서 매가 죽었어요. 그리고 물을 다시 먹으려고 이제 바위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밑에 보니까 그 독사, 그 뱀이 이 독을 품고 있는 뱀이 내장에 다 터진 물이 그 뱀이 거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 먹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황금으로 이 매를 만들어 갖고요. 이 매랑 똑같이 만든 거 황금으로 양 날개가 있잖아요. 양 날개에다가 하나의 날개는 이제 이런 걸 썼어요. 분노하여 판단하면 반드시 패망한다. 분노해서 판단을 하면 반드시 패망한다. 분노해서 판단을 해버리면 한쪽 날개에는 여러분 강의하는 데 있으니까 안 줘도 돼요. 한쪽 날개에는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해도 벗은 벗이다.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해도 벗은 벗이다. 네.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해도 벗은 벗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사랑과 미움의 양가 감정의 통합. 저는 이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6세 이전까지 아이가 감정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불안정하거든요. 불안정할 때 이제 남아 같은 경우는 얘를 가장 안정적으로 돌봐주기 위해서는 아버지하고 동의시하라고 그랬죠.
누가 많이 놀아주는 게 좋아요? 아버지가 많이 놀아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많이 놀아주라고 그러니까 요즘 아버지들이 너무 바빠. 잘 못 놀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시간을 내서 이때 아버지하고 많이 놀아주면 아버지랑 같이 나가서 운동장 나가서 축구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놀아주면 어느 때 편해지냐면은 사춘기 때 많이 편해져요. 사춘기 때. 왜냐면 요 초기에 미해결 가지가 대부분 사춘기에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때 놀아주면은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도 요때는 또 뭐를 발달시키냐면은 초자라고 하는 것을 발달시켜요. 초자는 뭐냐면 해서는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엄마가 계속 교육을 하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그리고 뭐 좋은 거 했을 때는 이렇게 다독다독 거려주고, 그리고 하면서 안 될 거 할 때 또 교육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엄마도 하고 아버지도 하죠. 3살 이후에는 아이가 그걸 좀 받아들여요. 3살 이전에는 그게 쉽지가 않은데 3살 이후에는 그걸 좀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초자아가 형성이 됐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아이한테 교육을 해버리게 되면 얘 초자아가 너무 엄격해져 버려요. 초자아가 너무 엄격하게 되면 자기 통제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항상 생각하게 되고 왜? 이제 아빠의 메시지 혹은 엄마의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한 교육은 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많이 놀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오이디푸스와 관련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30대 한 중반 된 결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 프레젠테이션 회사에서 그 발표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떨려요. 근데 발표를 하고 나면은 발표를 들은 사람들이 다 발표를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거든요. 막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근데 자기는 하고 나면 꼭 내가 너무너무 못한 것 같아. 잘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제 어떤 유년기의 경험이 있었냐면은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적을 잘하고 이러시는 분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걸핏하면 이런 말씀을 했대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마. 그딴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마. 그딴 식으로 하지 마. 이게 북한 사투리죠. 그딴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말라고. 저희 아버지가 북한 분이라서 가끔 이런 말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것도 한 거니? 뭐 이렇게 좋은 일 한번 하고 오게 되면은 꼭 아버지가 그것도 한 거니? 귀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이 계속 축적이 되면은 이게 거세 불안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면은 이게 거세 불안을 느껴버려. 거세 불안을 느끼게 되면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권위자라든가 윗분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계 맺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 높은 사람들 있죠? 또 권위가 있는 어떤 존재라든가 윗사람하고 관계 맺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로부터 경험한 이 거세 불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거세하는 아버지가 돼버리는 거지. 이게 굉장히 불안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계속 그냥 뭐 해도 아버지가 항상 무시하고 이게 심각한 거세 불안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러 사람 앞에 딱 서게 되면 자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가 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되고 있어. 이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나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마.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 무식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과거에 대한 탐색을 계속하면서 이게 내가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거기에 대한 인식.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면서 그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때 떨고 이게 상당히 많이 오셨다. 그렇죠? 그리고 윗사람하고 관계 맺는 것도 상당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럼 이런 통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지? 아버지가 어떻게 보여요? 되게 믿게 보이지.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복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런 게 분석이 되면은 자기 엄마나 아버지한테 막 그냥 컴플레인 하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를 어떻게 왜 이렇게 키워나오고 그래요. 그런 과도기가 꼭 있어요. 그 과도기를 지나면은 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전에는 내가 나빠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좀 편한 거야.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좀 편한 거야. 그 투사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좀 편해지죠. 그러니까 그 불안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죠. 그리고 또 변화를 하게 돼요. 역지사지를 하게 돼요. 이제 과거를 그렇게 보면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야. 또 아버지도 그럴 수밖에 없었네. 또 아버지의 가정력을 보니까 아버지는 일찍부터 엄마를 여유로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마음의 상처가 많았겠구나. 드디어 이제 아버지를 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많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역지사지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내담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내담자가 이제 자꾸 이렇게 자기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을 도와주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남이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 감정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이 돼 있어 그러지. 내가 너무 힘들어. 자기 힘든 거에만 집중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퇴근하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어떤 노인네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는데 되게 힘들게 지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짐을 좀 들어주더래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 그거 보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날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생각이 든 거야. 나도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노인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번쩍 놀랐더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주 이제 집에만 계신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역할을 잘 못하시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근에 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인들, 유능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겠죠. 근데 유능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유능한 아버지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 조건이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인 게 있잖아요. 전에는 그런 게 안 보였던 거죠. 근데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자꾸 이렇게 냉장고 이렇게 들락달락 집에서 방에서 나온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먹을 거 챙기는 게 그렇게 보기 싫었다는 거야. 그렇게 보기 싫었대요. 근데 그게 이해가 가더라는 거야. 아버지가 무슨 낙이 있겠어. 좋아하시는 거 좀 드시는 낙이라도 있어야 돼. 그게 살짝 이해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성장이에요. 그래서 3세 미만의 아이들은 거의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3세 이후가 되면서 다른 사람을 드디어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삼각관계가 뭐냐면은 오이디푸스 삼각관계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가 엄마를 차지하고 하려고 하는데 누가 딱 버티고 있어요? 아버지가 버티고 있어. 여기에서 시기, 질투, 삼각관계가 딱 되면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일어나거든요. 자, 여러분 둘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편안합니까? 아니면 셋이 이야기할 때 편안해요? 말할 것도 없이? 네? 둘이 이야기할 때는 단짝끼리 둘이 이야기할 때는 서로 모자 관계가 돼요. 그게 굉장히 편안해요. 그러다가 다른 한 사람이 딱 끼잖아요. 그럼 묘한 경쟁 관계라는 게 거기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도 3명, 4명, 5명 다수의 사람이 모여도
그래도 내가 거기서 버텨가고 거기서 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이디푸스 이 콤플렉스 기를 건강하게 극복한 사람이고, 둘은 너무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이 좀 오게 되면 되게 싫어해. 단짝 외에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 이것도 보통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조금 거기에 좀 잘 넘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은 둘이 있는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왜 둘이 있는 게 싫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만 얘기하게 되면은 둘이 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만 제가 얘기할 거예요. 엄마하고 생애 초기에 모자 관계 자체가 결핍되어 있으면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들어야 알겠지만 모자 관계가 1대1 관계에서 결핍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1대1 관계조차도 못 맺어요. 1대1 관계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가 1대1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모자와의 1대1 관계 있죠? 거기에 기초를 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엄마와의 모자 관계에서 결핍이 많아서 1대1 관계를 못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 계속 과거를 추적해 들어가면 너무 외롭게 컸어.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많이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면 변화하기도 해요. 엄마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은 엄마에 대한 신뢰가 없어. 왜? 내가 필요할 때 엄마가 옆에 있어주지 않았거든. 내가 필요할 때 엄마가 있어주는 경험을 우리는 점점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선이 아니라 점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1대1 관계를 맺는데 내가 필요할 때 늘 엄마가 없었어. 그러니까 보아로 성장한 사람들 중에 참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보아로 성장한 사람들이 1대1 관계에서 이렇게 신뢰하는 관계를 잘 못해요. 본인도 참 괴로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외톨이가 되려고 한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 후기에도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밖에 다른 사례도 또 있을 거예요. 다른 어떤 원인도 이제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엄마하고 1대1 관계가 편한 거지. 일단 아버지가 끼게 되면 아버지는 자꾸 세상의 원리를 제시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아버지는 세상의 원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 삼각관계가 딱 되면은 뭐 묘한 거기에는 뭐 긴장 갈등 이런 게 다 있게 마련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1대1 관계가 굉장히 서툰 사람이 다수의 형식적인 관계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정작 친한 관계를 또 못 맺는다든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1대1 관계가 다 사실 편해요. 그러다 제3자가 끼게 되면은 이제 약간 이제 긴장한다든가 갈등, 거기서 시기, 질투 이렇게 묘한 감정이 끼어들게 돼 있어요. 단짝끼리 재밌게 얘기하다가 누가 그 두 분 단짝 같은데 옷도 똑같이 검정색 입고 오자고 하려고 재밌게 이야기해가고 있는데 여기 우리 저기 또 확 끼어들어요. 나도 까만 옷 입고 왔어. 그러면 둘이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막 이상한데 갑자기 강사에 확 오면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분하고 누가 더 친할까? 누가 더 친할까?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요. 없나요? 그런 게 묘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아의 심리적인 발달 과정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 시기에. 그리고 이제 이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만 3살 혹은 4살, 5살 이때 되면은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을 가게 되죠. 이때 가는 것은 이렇게 상처가 되지는 않아요. 왜? 대사 항상성이 형성이 돼 있고 아이는 또래 집단에 가서 다른 아동들이랑 관계를 맺을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이전에는 3살 이전에는 계속 좋지는 않아요. 질문 있으면 좀 해보세요. 오이디푸스끼를 잘 못 지냈다는 건 어떤 거죠? 못 지냈다고 좋은 질문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버지가 너무 엄해.
아버지가 너무 엄하면 거세불안이 굉장히 커져요. 예. 그러니까 옛날엔 아버지가 다 엄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거세불안이 심하니까 남자들이 권위자에 대한 공포를 많이 갖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아버지가 엄하게 하지만 얘는 어디로 또 도망갈 수가 있어요? 엄마의 품. 그런데 아버지는 엄한데 엄마의 품은 차가워. 그럼 얘는 도망갈 데가 또 없잖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이디푸스 발달 과정에 문제를 가져오는 요인들이라고 했어요.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버지가 엄한 거예요. 엄한 거. 그럼 얘는 이 세상을 엄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권위자 앞에 가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만난 여자 선생님은 이제 여자 발달 단계 얘기를 하겠지만은 결제 서류를 갖고 교장 선생님 눈앞에서 항상 두두두두두 떨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한 5분 동안 푹 씻고 한 다음에 가. 그래도 떨려. 근데 그렇게 왜 떨지? 근데 오이디푸스와 관련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인식을 하고 나면 굉장히 편안해져요. 우리가 원인을 모를 때는 아니 왜 그래? 근데 원인을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편안해져요. 예. 그 개가족화에서요. 그 너무나 많은 가족을 있는 엄마가 이제 부양할 때는 아이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갖기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런 이제 대가족 관계에서 대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3세 이전에는 보통 주 관계를 맺어준 사람이 엄마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니라 이 사람 저랑 막 번갈아 가면서 애를 막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 그러면 애가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3세 이후에는 아이가 대가족 관계에서 좋은 점이 있어요. 3세 이전에는 주 관계 맺어준 사람은 있어야 돼요. 한 사람. 주 관계 맺어준 사람. 그리고 3세 이후에는 아이는 상호교제를 하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관계가 많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뭐. 그러면 아이가 그만큼 심리적으로 빨리 성숙하게 돼요. 또 안정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물론 또 그 분위기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좀 그런 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평범한 분위기라면은 아이가 더 안정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더 엄한 사람이 또 있어요. 할아버지가 엄한 사람. 할아버지는 또 당신은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엄하게 해야지 손주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그럼 거기서 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할아버지를 통해서 형성되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아버지는 오히려 안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그걸 유발시켜버리는 거예요. 버릇있게 키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는 그럼 할머니가 되니까 엄마는 꽤 냉정한데 할머니가 따뜻하다 그러면은 좀 낫죠. 도망갈 때가 있으니까. 할머니하고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느 시기가 그러냐 문제예요. 만 3세 이전에 그렇다고 하면 얘가 볼 때 이제 한 집안에 있으면서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하고 더 애착 관계를 맺어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엄마가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얘가 박탈감을 느끼지. 그럼 보통 이제 한 애를 할머니가 관계를 맺어주면 얘가 있잖아. 얘 동생은 또 엄마하고 형성이 될 수가 있어. 그쵸? 그렇게 형성돼. 그럼 얘가 여기서 묘한 박탈감을 또 느껴요. 근데 3세 이후에는 좀 괜찮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3세 이전에는 다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3세 이후에는 이제 엄마가 둘째 나를 낳았으니까 둘째를 또 이뻐해주고 얘는 이제 할머니가 또 이뻐해주니까 난 할머니가 좋아 할머니한테 가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대가족이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3세 이전에는 주 양육자가 있어야 돼요. 주 양육자가 엄마가 가장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좋은 거예요. 연년생이나 쌍둥이 같은 경우는 항상 가지는 않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쌍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쌍둥이. 그래서 쌍둥이가 그거는 또 특별한 경우인데 이 쌍둥이 문제는 또 좀 복잡해요. 엄마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쌍둥이들이 서로 심리적인 묘한 어떤 애착관계가 또 있어요. 얘네들은 하나지만 둘이야. 그런 묘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역동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그런 연구 결과가 또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쌍둥이를 낳았을 때 중요한 거는 이 엄마가 아주 차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이게 너무 판이하게 또 드러나요. 이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얘기하면서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뭐 제가 엄마라는 아이랑 워크숍 하면서 한 얘기지만은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아시죠? 그 낚시.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을 그 영화로 만든 거예요. 저는 이 흐르는 강물처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 카톡 보면 배경음악이 흐르는 강물처럼 돼 있거든요. 영화를 몇 번 봤고 수업 자료로도 많이 썼어요. 이거는 한 가족의 일대기를 다룬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게 또 실현을 바탕으로 한 거야. 근데 형제가 나와요. 형제가 나오는데 이 형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를 잘 넘어섰어. 아버지가 굉장히 엄해. 그렇지만 어떻게 거기서 잘 넘어섰어요. 잘 넘어서갖고 이제 대학도 대도시 가서 대학을 마쳤고, 그리고 이 오이디푸스를 잘 넘겼으니까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갖고 자기 일을 하게 돼요. 아버지를 떠나. 결국 이걸 잘 넘긴 사람은 아버지를 떠날 때 떠나요. 반대로 동생 같은 경우는 뭐가 여기서 이제 어떤 뭐 결핍이 있었겠죠.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많이 고착이 돼 있어. 성장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자기 고향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이야. 노름 중독. 그 형이 와갖고 너 왜 여기서 이렇게 질척거리고 여기서 이렇게 사냐. 우리 대도시에 가자. 얘는 끝까지 안 가. 그리고 중독이 돼버려.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잘 넘겨야지만 엄마와 아버지 품으로 떠나서 내 개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계속 거기에 이제 연합이 돼 있다 보니까 자기로서 살지 못하고 계속 연합이 돼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어떤 유아성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은 넘어섰어. 사랑을 하는 것도 달라요. 형은 오이디푸스 이걸 넘어서게 되면 사랑을 해도 아주 건강한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있죠. 어떤 단계? 처음부터 작업을 하잖아. 그치? 이렇게 작업을 해서 차츰차츰 사랑의 단계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형은 그런 프로그램에 맞춰서 연애를 해요. 뭐 고백을 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동생은 인디안을 사랑한다든가 아주 충동적인 사랑을 막 해. 갑자기 막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든가 너무 충동적인. 이제 오이디푸스를 성공적으로 넘기지 못한. 그래서 원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지 못하고 거기서 질척이고 있는 삶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는 참 좋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송호를 잡으면서 회상을 하는데 그 형이 진짜 뭐 뉴욕에 있는 뭐 대학의 뭐 영문학과 교수였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이제 자전적 소설을 썼고 이게 영화로 나온 거거든요. 블랙폭 강가가 배경으로 나오는데 그 강가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남자 같은 경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내가 결핍이 있어. 그러면 이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는 많아. 네.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거는 자기를 많이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권위자를 만난다고 쳐요. 자기를 많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럼 굉장히 많이 변해요. 어거스틴이 바로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변한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변화했고 신앙적으로도 기독교 교회에서 거기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아버지는 사실 이교도였고 본인의 아버지는 성격이 이렇게 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 막 침범하는 엄마였고 막 그냥 요즘 같으면 막 침범하는 엄마였어. 엄마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엄마가 싫은 것은 왜 이교도로 갔냐? 엄마가 싫어서. 엄마는 기독교거든. 엄마가 계속 막 침범하니까 엄마가 싫어서 사실 이교도로 간 거야. 엄마를 버리려고. 그러다가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가 그게 결정적으로 변화가 오는 거죠. 다시 엄마 품으로 다시 또 돌아와요. 그리고 엄마로부터 너무나 우리가 이제 좀 침범하는 사랑이었지만 너무나 진한 사랑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영성은 사랑의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하고 그 진한 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가 된 거고 또 이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으로 내사된
그런 것들이 많이 정화가 되고 변화를 일으키면서 상당히 성숙한 그 당시 초대교회 진짜 그 이교도 하고 우리 이제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권위자라든가 그런 사람. 직장 가서 직장 상사를 진짜 잘 만났어. 직장 상사가 따뜻한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줬어. 그런 것도 변화하기도 해요. 직장 상사 아니어도 좋아요. 대학을 갔는데 몇 년 선배가 그렇게 나한테 따뜻하게 또 잘해줬어. 참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 그러면서 그게 또 극복이 되기도 해요. 남자의 발달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프로이트가 이런 걸 발견했을 때, 어떻게 아이가 남아가 엄마를 성적으로 좋아하고, 이제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그 지탄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시기의 심리 발달을 논한, 그렇죠? 그 학자 프로이트만큼의 이렇게 깊이 연구해서 이렇게 발표한 학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계속 요 시기 아이의 그 심리 발달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이걸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적으로 좋아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의 성이 아니라 엄마와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야. 그리고 이 기간에 있는 남아들이 대부분 자기 꼬추를 만지작 하거든요. 네, 그게 다 그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요, 그 또래에 있는 뭐 6살, 7살 되면 뭐 하는 사람, 남자들끼리 모이면 오줌 멀리 나가게. 남자들은 그런 시합을 해요. 재밌어. 그게 뭐냐면은 오이디푸스 승자가 되려고 하는 상징적인 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 요때 잘 소꿉장난하고 잘 노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에 요때는 아이가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 불안을 다 카타르시스 시키고 그래서 어른이 되는 연습을 하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건 성인이건 뭔가 이렇게 재미난 놀이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막 받다가도 나 집에 가서 그거 하면 재밌겠다? 그럼 참 행복하고 그게 이제 힐링하고 성장시키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주말 연속, TV 연속을 안 보는데 아예 안 봤어요. 근데 한 7, 8년 전에 제 내담자가 와갖고 추노 얘기를 하는 거야. 추노 혹시 아세요? 추노? 옛날에 그 이제 목금 수목인가 그거 하는데 그 얘기를 막 해요. 갑자기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노를 봤어. 너무너무 재밌어. 드라마를 보니까 재밌나 해갖고 그다음부터 이제 주말 드라마를 제가 꼭 챙겨서 봤거든요. 막 기다려지는 거 있죠. 제가 기다려지면서 그 시간에 앉아서 보면서 이제 내용에 빠지면서도 드라마도 좋은 드라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뭔가 이렇게 인생이 있지 않아요? 그 삶이 있잖아. 이 대사들 그게 얼마나 사람을 힐링시켜 성장을 해요. 그거 보면 굉장히 막 즐겁더라고요. 기다려지고 이런 것도 다 중간 대상으로 기능하는 거죠. 일종의 놀이로서. 네. 요새는 이제 또 안 봅니다. 요새는 안 본 지 오래됐어요. 그거. 이렇게 이제 재미난 일이 있는 거. 그러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포화점이 있어야 돼요. 포화점이 있어야 됩니다. 은퇴한 사람이 이제 상담받으러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루 종일 TV 되돌려보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건 이미 놀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중독 수준이지. 포화점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하고 이렇게 노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가 5살, 6살 때 좀 제 깐에는 많이 놀아준 것 같아요. 제 깐에는. 축구하러 가자면 같이 운동장 가서 축구하고 막 이렇게 아버지하고 동시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여아의 오이디푸스와 성격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프로이트는 여성의 심리는 알 수 없는 미지의 대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 수 없는 미지의 대륙. 저는 이거를 절감해요.
제가 하는 일은 다 중년 여성하고 많이 관계가 있거든요. 제가 강의 나가게 되면 거의 다 상담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중년 여성들이에요. 그 어디 부모 교육 가게 되면 거의가 다 여성이에요. 또 학교 뭐 장모 교육이라든가 교사 교육까지 거의 다 또 여자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약간 거리를 두고 제가 뭐 교육을 해서 이렇게 만나지만은 저하고 오랫동안 제 제자로 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뭐 공부도 하고 이렇게 관계 맺는 이 그룹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서 진짜 이게요, 알 수 없는 미지의 대립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 조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동안 계속 그 그룹으로 관계를 유지해 오느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어느 특별한 사람에 더 관심 가져두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느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더 거리두기 하지도 않고, 네. 그렇게 해갖고 지금 어떤 모임도 다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어제는 너무 미지의 대립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프로이트가 좀 신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근데 이러한 신비적인 요소 있죠. 잘 알 수 없는 미지의 대립 같은 거. 근데 그게 굉장히 큰 힘이에요, 사실은. 이게 남자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곳이에요. 가정이 어려워지면요, 누가 더 불안해하는지 아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불안해져. 그 이유가 나오는 거야. 가정이 어려워지면 힘든 일이 생기면 남자들은 거세 불안이 있죠. 글로 자기 눈가 확 들어가 버려요. 세상이 가위를 들고 온 아버지를 변해. 너무 겁나. 근데 여자는 그게 없어. 왜 없는지 이제 보면 알아요. 자, 여의 오디푸스 성격. 이제 프로이트는 여성의 심리는 알 수 없는 미지의 대립 이렇게 되어 있고, 3살 이후 상당기간 자신은 남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볼 땐 그렇게 본 거야. 3살 이후에도 여자아이는 남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3살 이후 어떤 기회를 통해서 자기에는 남근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남근이 어떻게 됐냐? 남근이 잘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프로이트에 대한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 클리토리스가 남근이 잘린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남근 선망을 가지게 되는 거야. 남근 선망이 뭐냐면 남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 남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남자들은 겉에 불안이 있다고 그랬죠. 잘릴까 봐 하는 불안. 여성들은 이미 잘렸으니까 불안이 없어. 뭐가 있어? 콤플렉스가 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힘든 일을 헤쳐가는 사람은, 여러분들 과거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예요, 아버지예요? 엄마예요, 엄마. 진짜 힘든 일을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은 엄마예요. 엄마가 뭐 막 어떻게 말 해서 막 이렇게 하고. 엄마는 상대적으로 여기 콤플렉스는 있어도 겉에 불안은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불안하게 느끼지는 않기 때문에 막 가정이 어려우면 어디 가서 뭐 돈이라도 빌려갖고, 아이가 아프면 돈 빌려갖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뒤치다거리고 막 하고, 그냥 아버지는 부럽다고 자빠져 있는데, 그렇죠?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아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창피한 게 어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겉에 불안이 없어.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불안해. 주머니가 비면 불안해, 남자들은. 그게 특성이에요. 여자들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이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남근 선망이 생기는데, 남근 선망이 생기면서 이 남근 선망이 또 뭐냐면은 남근을 선망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야.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을 줄. 그러니까 이 남근 선망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로 성장을 하면 얘는 심리적으로는 남성을 계속 동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요, 남자를 계속 평가절하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이유 없이 남자를 자꾸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치마 절대 안 입고 다녀요. 진짜 치마 안 입고 다녀요. 그 대학 다니면 후배들이 언니라고 하면 못하게 형이라고 그러라 그래. 머리도 짧게,
뭐 샤파리도 이제 군인들이 입는 있죠? 뭐 그런 거. 뭔가 복장에서부터 다 남자처럼 이렇게 하고 다녀. 그런 사람들이 페미니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에 의하면은 이게 남근 성만인 거야. 자기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남자에 대해서 이제 성인이 되면 계속 어떤 시기심, 질투심, 평가 절하력 이런 게 생겨버려요. 그게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느슨해져요. 왜 느슨해지겠어요? 어머니도 잘렸거든. 그러니까 어머니도 열등한 존재야. 말하자면 그게 창피해. 그래서 어머니는 열등한 존재로 아버지는 우월한 존재로 아버지에게 애착을 가지지. 남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질투의 대상이 되면서 오이디푸스 삼각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차지하고 싶은데 또 막강한 적은 누구야? 엄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도 요때 이제 어떤 발달 과정을 거치냐면은 엄마하고 자기하고 또 비교할 수가 없잖아. 아버지는 엄마를 더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엄마하고 또 동일시를 해. 엄마하고 동일시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타나지. 요 시기의 아이들이 뭐 하나요? 엄마 루즈. 엄마 루즈 발라보고 싶죠? 이런 거 하잖아. 그리고 엄마 높은 구두 한번 신어보고 싶고. 뭐 이런 엄마를 흉내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엄마하고 동일시하려고 하는. 나도 엄마처럼 아버지를 차지할 수 있는 여성이 될 거야. 엄마처럼 여성성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럼 몰랐죠, 여러분? 키우면서?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몰랐으니까. 내 신발 신고 다니면 막 뭐라고 했지. 너 넘어지면 어떡하냐고. 근데 애는 좋대.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러긴 했는데. 그래서 루즈를 이렇게 칠하면 어떤 엄마들은 까끔 떠는 엄마들은 다 야단을 쳐요. 그랬더니 야단 칠 게 아니라 너 루즈 칠하니까 어쩜 이렇게 이쁘니? 너 엄마하고 똑같다. 이렇게 놀이로 바꿔주는 거 있죠? 놀이로 바꿔주는 거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바꿔줄 수 있다면 화장 좀 하고 싶다는데 뭐 6살, 7살 내가 화장을 하고 싶대. 그러니까 엄마는 피부 망가진다고 절대 안 시켜줘. 한번 해주면 어때겠지? 그래서 거울 한번 보여주고 그럼 굉장히 행복해하거든. 나도 엄마처럼 여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를 받아들이면서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지, 사춘기가 되면. 근데 남근 성만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이 사람에는 남자가 싫어져요. 여자를 콜하게 돼버려요. 자기의 입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보면은 프로이트에 의하면 여자의 거세 콤플렉스는 3가지로 나타난다. 거세 불안이 아니라 콤플렉스예요. 첫 번째는 성 자체를 포기하고 수도사처럼 무성의 인생을 산다. 아주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는 여성들, 수녀나 스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동기에 의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 이런 동기에 의해서 가지만 거기서 또 수도사로서 큰 덕을 세울 수는 있겠죠. 이런 동기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남성성에 매달려 남성다워지려 한다. 남근을 가진 남자가 되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남자를 쫙 깎아내리고 이제 거거든요. 이런 분, 남자들이 이런 분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어느 집단에서 이런 분 만나면은 가만히 있다가도 남자가 한마디 하게 되면 꼭 계속 깎아내려. 이렇게 페미니즘 얘기하면서 페미니즘이고 뭐고 자기 발달 과정이 안 된 거예요. 아주 죄송하지만 페미니스트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성기를 인정하고 여성성을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여성이 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누구하고 동일시한다고 했죠? 엄마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져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엄마가 이 여하고 관계를 맺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꾸 이렇게 놀고 관계를 맺다 보게 되면은 자기 안에 어떤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세 콤플렉스를 최소화하려면 어머니를 성공적으로 동일시하여 여성성을 발달시키고 아버지는 동일시 약화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요.
남근 성망 상태에서는 아버지가 더 강한 동의시의 대상이 돼서 남자처럼 되지만은 이 상태에서는 여성성을 확보하면서도 또 누구를 약하게 동의시해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모든 여성에는 또 무슨 성이 있다고? 남성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에 무슨 성이 있다고? 남성성. 근데 그거를 보통 잘 모르고 살아. 중년이 되면은 그 반대되는 성이 이게 발달이 돼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남자는 그 반대예요. 중년이 되면은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을 의식화시켜야지만 그 중년 이후에 이제 아내들한테 대접을 받고 살죠. 아내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데 여성성을 잘 발달시켜갖고 아내를 잘 돌봐갖고 어쨌든 남자들은 이제 중년이 되면 이런 여성성을 이렇게 발달을 시켜야지만 또 그 이유를 또 행복하게 살아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 보면은 사례는 뭐냐면 형으로 불리기를 좋아하는 여대생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해갖고 몇 년이 됐는데 이혼을 하느냐 사느냐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이제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떤 거였냐면은 이분이 남근 선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 남근에 대한 선망을. 그러니까 항상 바지 입고 다니고 남자처럼 하고 다니고 얼굴에 화장기는 거의 없어요. 안에 입으로. 그러니까 뭐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돼가고 있는데 본인은 자기의 그런 남성다워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죠. 근데 이제 이 계속 안에 있는 거를 꺼내고 또 뭐 해석을 하기도 하고 직면을 시키기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의 여성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는 여성이었구나.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옷차림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 치마를 입고 온다든가 얼굴에 좀 화장기가 생기기 시작한다든가.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본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이디푸스기의 성취할 발달 과제가 동성부모와 동일시를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성 정체성의 기초가 되고 안전한 초자아를 형성한다. 이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때는 아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방치하면 안 돼요. 이때는 해야 될 것과 안 돼야 될 것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가혹하게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자, 취학 이전의 아이들은 전래동화가 좋다 이런 말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왜 전래동화가 좋다는 말이 나왔는지 아세요? 전래동화가 다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흑백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다 구별시켜 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취학 이전의 아이들한테 전래동화를 읽혀주면 아이가 초자아를 형성된다. 그래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너무 흑백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전래동화하고 창작동화하고 오히려 창작동화하고 같이 읽혀주는 게 더 좋아요. 창작동화는 뭐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해주지만은 대부분 전래동화 보게 되면은 끝이 딱 정해져. 선각이 딱 정해져 버려요. 너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걸 계속 받게 되면은 얘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강한 초자아가 작용하게 돼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가 감정을 완화하는 게 중요하고 아까 그거 밑에 내용은 제가 이제 그거 뭡니까 그 징기스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가 감정이 완화가 되는 거요. 양가 감정이 지적으로 이렇게 완화가 돼갖고 자기가 이 양가 감정으로부터 좀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질 때도 언제냐면 언제일 것 같아요. 중년이 돼서 시작해. 그 이전에는 자꾸 이게 흑백 논리로 가게 돼요. 이건 좋고 나쁘고 자꾸 흑백 논리로 가게 돼. 그러니까 중년이 돼갖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중년하고 지긋한 분들이 이렇게 통합적인 관점을 가져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를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그렇죠? 가장 가깝게는 부부관계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야. 중년 이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고치려고 무지 노력을 해. 조금만 고쳐주면 될 것 같아. 그렇죠? 자기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배우자 그것만 고치면 될 것 같아. 근데 배우자도 나랑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중년이 돼서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배우자가 변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변한 거야. 그거를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배우자도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럴 때 아주 정말 멋진 부부가 되는 거예요. 멋진 중년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멋진 부부가 생각보다 이렇게 낭만적이진 않죠? 우리 블랙 자매님. 응? 이게 진짜 낭만적인 거예요. 부부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것만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야. 그거 잘 안 고쳐져요. 그죠? 부부관계가 이렇게 대화로서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프로라고요? 30%.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70%. 같은 얘기거든요. 미국에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게 또 사람이 굉장히 성장했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기도 해요.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는 제가 프로이트를 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심리학자 얘기도 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에릭슨이 3단계, 3세에서 6세를 주도성 대 죄책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금방 얘기한 강의를 한 프로이트 이야기 있잖아요. 이 얘기에 대한 선의해를 갖고 있으면 이 내용은 너무너무 쉬워. 문제 읽어볼게요.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눈이 침침해. 자율성은 잠재적 경쟁 상대들, 이성 부모 혹은 동생을 배정하는 데 중점을 두므로 흔히 어린 동생이 신범이 없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며 질투가 섞인 분노가 동반된다. 이에 비해 주도권은 그것이 지향하는 영역에 우세한 장비를 갖추고 먼저 도착하여 자가 갖고 있는 기존의 경쟁 상대들과 맞닥뜨려야 한다. 확실한 특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개심을 품고 달려들지만 유아적 질투와 경쟁의식은 거의 헛수고에 가까운 시도로 거듭하게 된다. 또한 어머니의 눈에 들기 위한 전투는 막바지에 달한다. 만약 실패하면 체면, 죄의식, 불안으로 이어진다. 낮 시간 동안 아이는 거인이 되거나 호랑이가 되는 공상을 즐기지만 밤이 되면 숲속에서 목숨을 걸고 공필지상과 싸워야 한다. 예. 대충 무슨 얘기인지 좀 들어오나요? 오이디푸스 얘기 거의 비슷하죠? 예. 자, 부연 설명을 좀 해보면은, 경쟁을 하게 된다. 이성 부모 혹은 동생하고. 동생이 보통 수쟁을 하게 되죠? 주도권은 그것이 지향하는 영역에 우세한 장비를 갖추고 먼저 도착하여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경쟁 상대들과 맞닥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 이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는 이제 자기가 어딜 가잖아. 자기가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 그쵸? 뭐든지. 근데 그게 자꾸 좌절이 되죠. 그쵸? 그래서 유아적 질투의 경쟁의식은 거의 헛수고에 가까운 시도를 거듭하게 된다. 자기가 최고인지 알아서 막 그렇게 하다가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게 자꾸 좌절을 하게 돼요. 또 어머니 눈에 들어오게 한 전투는 막바지에 달한다. 실패하면 체념한다. 더 이상 어머니 품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원리로 나가야 되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고 낮 시간 동안 아이는 거인이 되거나 호랑이가 된다. 이런 공상을 즐긴다. 그러나 밤이 되면 공포의 대상과 싸우는 그런 꿈을 꾼다. 양가 감정, 서로 다른 두 개의 감정 때문에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보면 상세 이후 요거 이제 상호 관계 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동은 부모가 분리된 목표와 계획을 가진
블랙 자매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두 개가 있지 하나씩 한번 읽어보세요. 아동은 부모가 분리된 목표와 계획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하여 부모에게 영향을 끼칠 방법도 보완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적 작동 모델이다. 아동은 다양한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 간의 관계 모델을 축적한다. 예. 그러니까 요 시기에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모델이라고 그랬죠.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관계 맺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때도 엄마가 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엄마와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이제 또래 집단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내적 작동 모델이 뭔지 한번 그 옆에 계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내적 작동 모델, 엄마와 영혼 사이에 일어나는 분리와 재확립을 포함한 수많은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여 영아는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한다. 이 모델은 영아와 어머니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정서 경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애착 상황에서 애착 인물과 아동의 상호작용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볼비는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3세 이전에 내적 작동 모델이 이제 형성이 딱 돼. 그리고 3세 이후부터는 아이가 그 내적 작동 모델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상호 교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적 작동 모델이 이런 거예요. 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보면 안전한 기지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안전한 기지. 혹은 안전한 항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안전한 항구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막 혼자 이렇게 딱 놀다가 다시 안전한 항구로 휙 돌아가. 안전한 항구가 누구예요? 바로 엄마예요. 확 재밌게 놀다가 다시 엄마 품으로 확 들어가. 그러니까 혼자 재밌게 막 이렇게 놀다가도 엄마의 위로를 받는 거죠. 요 과정에서 아이는 내가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가 어떤 거리에서 나에게 반응을 해줬지?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거리예요. 거리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거리. 엄마가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왔지? 근데 이 엄마가 그렇게 가까이 와주고 그런 방식들이 여러분 일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예측 가능한 어떤 일관성이 있어. 엄마마다 다 특징이 있는 거야. 이걸 반복해서 자꾸 경험하다 보면은 얘 마음속에 내적 작동 모델. 내가 이렇게 나오면 엄마가 이렇게 반응해줬구나. 엄마가 이렇게 해주었을 때 내가 이렇게 반응하니까 엄마가 좋아하더라. 뭔가 이렇게 3년 동안 축적된 작동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3세 이후에는 그거 갖고 아이가 관계를 확장시켜 버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엄마가 가까운 거리에서 그리고 아이의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줬어. 그럼 얘는 어떤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할 수 있냐면은 내가 반응을 보이면 엄마가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반응을 또 가져다 줬으니까 어디 가서도 내가 이런 반응을 이런 행동을 하면은 저쪽에서도 엄마처럼 나에게 만족스러운 그런 반응을 해줄 거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얘는 이제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 모델로 관계를 막 확장시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실패도 해야 안 해요? 실패도 해야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때 경험하는 실패는 견딜만한 실패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아이는 내적 작동 모델이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오지를 않아. 반응이 없어. 그럼 얘는 3세 이후에도 그런 경험이 막 축적되면은 그런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3세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콜 했는데 어떤 행동을 했는데 할 때마다 저쪽에서 나한테 반응을 해주지 않을 거다. 엄마처럼. 그렇게 소극적인 관계. 그런 관계 방식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내적 관계 모델 갖고. 아까 질문을 해주셨던 둘관계가 굉장히 안 되는 사람도 내적 작동 모델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3살 이후부터는 3살 이후에서 초등학교까지 사춘기 이전까지는 변화시키기가 좀 좋아요. 금방 변해. 3살 이후에 그런 내적 작동 모델이 그렇게 형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새롭게 얘가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오는 반응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엄마가 나한테 해준 반응이 아니라 그게 질적으로 개선이 된 반응이 있잖아요. 그런 반응을 내가 계속해서 얻으면 바뀌어나요. 놀이치료는 뭐냐? 바로 그걸 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네. 놀이치료사들은 다 그래. 애들이 너가 원하는 걸 하게 해줘요. 원하는 걸 계속 이렇게 촉진시켜주는 거거든요. 참 잘했다 지원해주고. 그럼 얘가 이제 내적 작동 모델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해줘도 돼. 그럼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초등학교 가기 이전 그리고 초등학교 일단 넘으면은 힘들다고 하는 것이 왜 힘드냐면은 초등학교만 가면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것보다도 어디서 더 영향을 받아요? 또래 집단에서 더 영향을 받아요. 근데 또래 집단은 부모가 어떻게 조절을 해주기가 어렵잖아. 근데 초등학교 이전에는 부모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 근데 이때는 부모가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면은 그렇죠? 내가 어떻게 더 해주면 되겠다라고 또 통찰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초등학교 가게 되면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가능성이 있어. 또래 집단에 있지만 얘들은 계속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엄마의 지원을 계속 원하거든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사춘기가 되면 그때는 이제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사람은 항상 변하는 거니까 또 변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할 수 있는 항상 좋은 사람을 또 앞에 붙여주기도 하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절망적인 건 없어요. 심리학은 이제 여러분 심리학을 또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있을 거예요. 심리학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있는 그대로 보려고 그래요. 그냥 칭찬하는 고래도 춤춘다 해가 좀 으쌰으쌰하는 건 아니에요, 심리학은. 그렇죠, 여러분? 질문 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여기 지금 어릴 때 오는 클래스가 예. 중심이 남편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모델이 어떤 그 모배 사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그런 데도 이게 그래 적용이 되는가요? 모계사회라고 하게 되면은 모계사회다 그러면은 과연 지금 지구상에 모계사회가 있을까요? 모계사회에 적용하기 힘들죠. 달라요. 모계사회에 적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이론이 약간 이게 남성 중심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금방 제가 여아의 오이디푸스기라고 얘기했는데 여아는 오이디푸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엄격히 얘기하면 엘렉트라 콤플렉스 이렇게 얘기해요. 엘렉트라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인가 봐요. 제가 그 신화는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뭐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엘렉트라고 말을 썼다고 그래요. 모계사회와는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 이론이 요즘 아이들은 아버지를 두렵게 생각하지도 않고 어머니한테 너무 밀착하지도 않더라. 그래서 이 이론을 적용시키는 한계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쨌든 요 시기의 심리 발달을 이야기하는데 프로이트는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직까지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도움이 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셔야지. 도움이 되세요? 김현자 권사님? 이현자 권사님? 그래도 이름은 나랑 맞췄잖아요. 아니, 현자 이름 좋잖아요. 현자 이현자 권사님. 아이가 몇 살이에요? 예, 다 컸죠? 31, 29. 예. 손주가 있겠네요. 없어요. 다음 주는 여러분들끼리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